오늘 밤 당신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만약 신들이 정말 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우리처럼 살았던 사람들, 다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면요. 지금 당신이 누워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함께 5억년 전 사막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점토판들이 잠들어 있고 그 점토판 위에는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부 이라크의 사막을 상상해 보세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한때 비옥한 평원을 가르며 흐르던 자리. 지금은 열기와 모래, 그리고 끝없는 침묵만이 남은 그곳을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일어나 하늘을 가리고 해가 지면 별들이 너무 가까이 내려앉아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요한 풍경 아래 수미터 깊이의 흙 속에 한 문명의 숨결이 묻혀 있습니다. 점토로 구워진 작은 판들, 그 위에 햇기 모양으로 새겨진 자국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국들 속에는 한때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두려움, 그리고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의 유리 진열장 뒤를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형광등 불빛 아래 가지런히 놓인 점토판들이 보입니다. 어떤 것은 손바닥만 하고 어떤 것은 책만큼 큽니다. 표면은 거칠고 모서리는 깨져 있으며 색은 황토색에서 회색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토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기 모양의 작은 자국들이 마치 세발자국처럼 촘촘히 새겨져 있다는 것. 그 자국 하나하나는 5억년 전 어느 서기관의 손끝이 눌렀던 흔적입니다. 그는 아침 햇살 아래 앉아 갈대펜을 들고 아직 부드러운 점토 위에 글자를 새겼을 것입니다. 그의 숨소리, 그의 집중, 그의 피로가 모두 그 작은 자국 속에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처음 이 사막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원시적인 움막의 흔적, 거칠게 깎은 돌도구, 초기 농경의 흔적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문명은 천천히 자란다고 그들은 배웠으니까요.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돌을 갈고 씨앗을 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오르듯 발전해 간다고요. 하지만 우르게 모래 언덕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계단의 첫 번째 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높은 성벽, 거대한 신전, 그리고 수만 장의 점토판. 그 점토판 위에는 복잡한 회계 기록, 법률 조항, 청문 관측표, 의학 처방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문명은 천천히, 조금씩, 한 단계씩 발전한다고요.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작은 마을에서 도시로, 구전에서 문자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하지만 수메르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메르는 마치 누군가 거대한 퍼즐의 중간 조각들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문자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이미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이 기록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수백 가지 조항으로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달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이미 천문학적 관측에 기반한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도시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이미 구획이 나뉘고 배수 시스템이 갖춰진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이곳에 옮겨놓기만 한 것처럼요. 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움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가? 누가 그들에게 채끼 문자를 가르쳤는가? 누가 그들에게 60진법을 알려주었는가? 누가 그들에게 별을 읽는 법을, 강물을 돌리는 법을, 벽돌을 굽는 법을 가르쳤는가? 하지만 점토파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점토파는 답했지만 그 답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발명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홍수 이후의 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계인이나 초능력, 시간, 여행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만약 수메르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배웠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만약 홍수가 정말로 있었다면 그 홍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약 신들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서 혹은 사라진 해안에서 왔다면요. 주류 학계는 수메르의 갑작스러움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전층이 침식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발전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요. 그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다른 가능성 하나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만약 수메르의 신들이 신이 아니라 죽은 문명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었다면, 만약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긴 도시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면, 만약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신처럼 보였던 이유가 단지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소파에 기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과 5억 년 전 점토판을 새긴 그 서기관 사이에는 얇은 실 하나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하려 했고, 당신은 지금 그 기억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흐른 5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첫 삽이 모래를 가르는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금속이 흙과 만나며 내는 둔탁하고 건조한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이야기를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래 아래, 시간 아래, 망각 아래로요. 조용한 새벽입니다. 발굴 현장에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고 차가운 공기가 땅 위를 감돌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붓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냅니다. 그의 손끝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은 벽돌입니다. 구운 벽돌, 완벽하게 직사각형으로 성형된 5억 년 전의 벽돌. 그 벽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옆에, 그 위에, 그 아래에 수백, 수천 개의 벽돌이 더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이 몇 미터, 길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성벽을요. 이것이 우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도시였습니다. 우룩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전성기에 이곳에 4만에서 8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벽의 둘레는 9km가 넘었고, 그 안에는 신전과 궁전, 주거지와 작업장, 거리와 광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건물은 직각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계획적으로 자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누군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구획을 나누고 배수로를 파고 길을 냈습니다. 마치 현대 도시의 청사진을 보는 것처럼요. 신전의 중심에는 지그라트가 서 있었습니다. 층층이 쌓아 올린 거대한 계단 식탑. 그 꼭대기에는 하늘에 가장 가까운 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별을 관측하고 신들과 대화했습니다. 지그라트를 쌓는 데 들어간 벽돌의 수는 수백만 개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벽돌을 만들고 운반하고 쌓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정교한 조직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깊은 수학적 이해가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처음 도시를 만들어 보는 사람들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시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작업이었습니다. 점토판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발굴된 점토판 중 가장 많은 것은 회계 기록이었습니다. 보리 몇 자루, 양 몇 마리,
노동자 며칠치 임금, 세금 징수 기록, 토지 임대 계약, 곡물 대출 증서.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경제 시스템, 재산권 개념, 계약 이행, 보장 장치를 전제로 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문자가 등장한 바로 그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법률 조항도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 상속과 입양, 폭행과 절도, 계약 위반과 배상, 수백 가지 상황에 대한 수백 가지 규정.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판례의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판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완성된 법전을 들고 와서 그것을 점토판에 옮겨 적기만 한 것처럼요. 의학 처방도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에는 어떤 약초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조제해야 하는지, 천문 관측표도 있었습니다. 금성이 언제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달이 언제 차고 이지러지는지, 특정 별자리가 언제 떠오르는지, 이 모든 것이 첫 기록부터 이미 정교했습니다. 시행착오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실패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수체계가 있었습니다. 60진법, 60을 기본 단위로 하는 숫자 체계. 60은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약수를 가진 숫자는 계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분수를 다루기 쉽고 비율을 계산하기 쉽고 나누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원을 360도로 나누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60분으로, 분을 60초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영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메르인들이 선택한 숫자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보통 문명은 숫자 세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손가락이 모자라면 발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큰 숫자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비율, 제곱.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하지만 수메르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복잡한 비율 계산을 했습니다. 제곱과 제곱근을 다뤘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보다 1영년 이상 앞서서요. 이것은 천천히 배워나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있었습니다. 수메르어. 학자들은 수메르어를 고리버라고 부릅니다. 어떤 알려진 언어와도 뿌리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도 유럽어족도 아니고 세머족도 아니고 어떤 알려진 어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언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어는 수천 년에 걸쳐 자라나고 변하고 갈라지고 섞입니다. 그런데 수메르어는 뿌리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들고 와서 이곳에 심은 것처럼요. 고고학자들은 이 모든 갑작스러움 앞에서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전층이 있었지만 침식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발전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그 모든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토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점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이것은 시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기억의 조각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왕권이, 즉
통치할 권리와 능력이 처음부터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는 어디일까요? 하늘일까요? 아니면 산일까요? 북쪽일까요? 아니면 바다 건너편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검증된 사실과 조심스러운 가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가설인지 명확히 구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존중하고 과학을 존중하며 학자들의 연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처음에는 상상에서 시작하니까요. 질문에서 시작하니까요. 만약 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하니까요. 당신은 지금 편안하게 누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언제든 이 내용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증거를 찾아보고 반론을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은 좁고 어둡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삽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시의 층을 지나 벽돌과 토기의 층을 지나 재와 흙의 층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삽이 다른 질감을 만납니다. 부드럽고 미끄러운 물에 의해 쌓인 흙, 두껍고 균일한 인공 유물이 거의 없는 흙, 이것이 홍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홍수의 경계로 걸어 들어갑니다. 발굴 현장의 단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땅의 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맨 위층에는 도시의 흔적이 있습니다. 벽돌 조각, 토기 파편, 재와 뼈,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갑자기 색이 바뀝니다. 붉은 황토색에서 회색빛 실트로. 2층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기 조각도 벽돌도 불탄 자국도 없습니다. 단지 고운 흙만 있을 뿐입니다. 물에 의해 실려온, 물에 의해 쌓인 흙. 2층의 두께는 수십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에 이릅니다. 그리고 2층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르에서 2층이 발견되었습니다. 키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수루파크에서도 샤파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걸쳐 여러 유적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물에 의해 쌓인 흙층. 이것은 단순한 강이 범람이 아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매년 범람했지만 그 범람은 얇은 층만 남기고 빠르게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층은 두껍고 깊었습니다. 이것은 큰 규모의 홍수였습니다. 오랫동안 물이 머물렀던 홍수. 모든 것을 덮었던 홍수. 수메르인들은 이 홍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홍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에리두 창세기,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이야기마다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써 인간의 소음이 너무 커서 신들이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신이, 엔키라는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몰래 한 인간에게 경고했습니다. 지우수드라 혹은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이름의 남자에게요. 엔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큰 배를.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을 태울 수 있는 배를. 그리고 홍수가 올 것이다. 지우수드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역청으로 배를 방수했고 식량과 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물은 하늘에서 쏟아졌고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7날 7밤 동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배만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한 산 위에 멈춰섰습니다. 지우스드라는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제비. 마침내 한 새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는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와 제단을 쌓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노아의 방주일 것입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수메르 홍수 신화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 의로운 남자, 배, 동물들, 새, 산, 제단,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이야기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수메르 점토파는 성경보다 1억년 이상 앞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수메르에서 빌려온 것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이야기. 제우스가 인간을 멸하기 위해 홍수를 일으켰고 데우칼리온이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습니다. 인도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누의 이야기. 비슈누가 물고기로 변신해 마누에게 홍수를 경고했고 마누가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신화에도, 아즈텍 신화에도, 아프리카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의 분노, 물의 범람, 한 사람의 생존, 새로운 시작. 주류학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 주변에 사는 문명은 홍수를 자주 경험하므로 비슷한 모티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요. 이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같이 세상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급의 홍수를 묘사하는가? 왜 단순한 강이 범람이 아니라 산까지 덮는 홍수인가? 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가? 지질 기록을 보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지구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1만이 0년 전부터 1만 년 전 사이에 거대한 빙상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덮고 있던 빙상, 스칸디나비아를 덮고 있던 빙상, 그 빙상들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한 세기 동안 수십 미터씩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멜트워터 펄스라고 부릅니다. 빙하가 녹은 물의 맥박, 해수면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집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신전을 버리고 내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상승 속도가 빠르다면 한 사람의 평생 동안 해안선이 눈에 띄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해변이 중년이 되었을 때는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까요? 세상이 끝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요? 빙상이 붕괴할 때는 더욱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빙하 위에 쌓여있던 거대한 호수가 갑자기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빙하호수 붕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붕괴로 바다의 수위가 몇 미터씩 올라갔습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주 만에요. 해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홍수가 아니었을까요? 갑자기 밀려온 멈추지 않는 모든 것을 삼키는 물. 그들은 그것을 신들의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가설입니다. 우리는 홍수 신화가 빙하기 말의 해수면 상승을 기억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그 기억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면, 만약 그것이 신화의 형태로 보존되었다면, 만약 수메르인들이 그 신화를 점토판에 적었다면요. 당신의 할머니가 큰 홍수를 겪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들려줍니다. 당신의 자녀는 그것을 그들의 자녀에게 들려줍니다. 20세대가 지나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세부 사항은 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을 것입니다. 물이 왔다. 모든 것이 잠겼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점점 그 이야기는 과장될 것입니다.
물은 산까지 덮었다. 세상 전체가 잠겼다. 신들이 우리를 벌했다. 기억은 이렇게 신화가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전설이 됩니다.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메르의 모든 왕들을 나열한 목록입니다. 그 목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과 홍수 이후의 왕들. 홍수 이전의 왕들은 믿을 수 없이 긴 치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년씩 통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과장입니다. 혹은 다른 시간 단위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홍수 이전과 이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홍수가 세상을 휩쓸었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단절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시대입니다. 다른 질서입니다. 수메르인들에게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은 바로 그 경계의 저편입니다. 홍수 이전, 바다가 올라오기 전, 해안 도시들이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았던 시간,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물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던 어느 해안의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뜨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어나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변을 보고 말합니다. 물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내륙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챙기고 그들이 아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땅을 찾아갑니다. 빙하기 절정기의 지구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의 세상. 그때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거대한 빙상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얼음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120m, 40층 건물 높이만큼 낮았습니다. 지금 바다인 곳의 상당 부분이 그때는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보세요. 지금은 바다이지만 그때는 넓은 평야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그 평야를 가로질러 흘렀고 그 강을 따라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영국 해협을 보세요. 지금은 바다이지만 그때는 육지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베링 해협을 보세요. 지금은 바다이지만 그때는 육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는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물가에 모여 살았습니다. 강이나 호수, 해안이 교통과 식량, 농경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정착지들은 대부분 수변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빙하기 절정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낮은 해안선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 넓은 평야의 강을 따라 마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의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차갑고 건조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맑고 별은 또렷했을 것입니다. 평야는 넓고 강은 풍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고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정착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흙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덮고 곡식을 저장하는 법을요. 별을 보며 계절을 읽고 강물의 흐름을 읽고 씨 뿌릴 시기를 아는 법을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더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더 크고 복잡한 것들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 해안선이 눈에 띄게 이동하는 경험. 이것은 어떤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놀던 해변이 아버지가 장년이 되었을 때는 무릎까지 오는 물속이 되고, 손자가 태어날 즈음에는 완전히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경험. 이것은 세상이 끝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요?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밭이 잠기고, 그 다음 창고가 잠기고, 마침내 집 전체가 잠깁니다. 사람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안쪽으로. 그들은 짐을 꾸립니다.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식량, 도구, 씨앗.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건축하는 법, 관계하는 법, 별을 읽는 법, 금속을 다루는 법,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 건축가, 서기관, 천문학자.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담긴 것뿐입니다. 지질학이 보여주는 해수면 상승 곡선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등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빙상이 갑자기 붕괴하거나 빙하 호수가 터지는 순간. 멜트워터 펄스. 학자들은 적어도 두 번의 큰 펄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1만 4 0년 전과 약 1만 1 0년 전. 그 순간들의 바다는 몇 미터 혹은 수십 미터씩 올라갔습니다. 짧은 시간에요.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요. 그런 급등을 겪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포였을 것입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신들의 분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륙으로, 산으로, 고원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기억, 물에 잠긴 도시의 기억, 잃어버린 세계의 기억. 만약 그 도시들이 이미 상당히 발전된 건축, 농업,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이미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산 위로 따라 올라갔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손끝에, 그들의 말 속에 담겨서요. 살아남은 소수의 집단이 내륙의 고원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거나 막 농경을 시작한 부족들. 그들은 해안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계절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집을 짓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륙 부족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혹은 적어도 신에게서 온 사람들처럼요. 당신이 현대인으로서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전기가 무엇인지 알고,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병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마법사처럼 보일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술 격차는 곧 신성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과 모름 사이의 간극은 곧 신과 인간 사이의 간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안 문명의 생존자들이 내륙 부족과 만났을 때 그런 간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자들은 몇 세대 혹은 몇 세기 동안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하는 법, 제방을 쌓는 법, 홍수를 예측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녹이는 법, 합금을 만드는 법, 도구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쓰고 숫자를 세고
계약을 기록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륙 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세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상은 여전히 가설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직 바다 밑에서 빙하기 시대의 도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밑 고고학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중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 해안, 지중해, 북해에서 수몰된 정착지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옛 해안선은 여전히 탐사되지 못했습니다. 깊고 넓고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은 이것을 압니다. 부재 증명의 어려움, 우리가 찾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바다 밑을 탐사하다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벽의 흔적, 도구의 흔적, 집터의 흔적,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내륙고원에 정착한 생존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잊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을 보존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념물을 세우는 것, 돌로, 커다란 돌로,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 하늘의 주기를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별자리, 태양의 길, 계절의 변화, 그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지식이었으니까요. 그것이 그들을 생존하게 한 지식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런 돌기둥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터키 남동부의 한 언덕 위, 고베클리 테페. 터키 남동부의 언덕 위에 서 보세요.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바람은 마른 풀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별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거대한 돌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T자 형태의 석주들. 높이 5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무게는 몇 톤에서 10톤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표면에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우, 뱀, 사자, 멧돼지, 독수리, 전갈, 정교하게, 섬세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적은 고베클리 테페라고 불립니다. 배꼽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곳은 기원전 9,6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600년 전입니다. 수메르보다 6,000년 이상 앞섭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앞섭니다. 스톤헨지보다 6,000년 앞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거대 석조 구조물입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9,600년은 신석기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막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농경조차 아직 완전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베클리 테페 주변에서 발견된 식물 유적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야생 곡물을 채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렵 채집민이었습니다. 혹은 적어도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톤짜리 돌을 채석장에서 옮겨 정확하게 가공하고 세우고 배치했습니다. 어떻게요? 수렵 채집민이 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잉여 식량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사냥하고 채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을 내어 노동력을 모아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이 돌기둥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전통적인 고고학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은 정착에서 시작된다. 농경이 잉여를 만들고 잉여가 계층을 만들고 계층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념물을 만든다. 하지만 고베클리 테페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기념물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조직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농경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조직하는 법을, 건축하는 법을, 무언가를 남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돌기둥을 자세히 보세요. 표면에 새겨진 동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특정한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반복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별자리를 나타낸다고 제안합니다. 독수리는 베가, 뱀은 용자리, 여우는 작은 곰자리. 아직 논쟁적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기둥들의 배치가 특정 방위와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와 동지의 일출 방향, 특정 별에 떠오르는 방향.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고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은 하늘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돌에 새겼습니다.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수렵 채진민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고베클리 테페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적들이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 카라한 테페, 네발리 초리 모두 비슷한 T자형 석출을 가지고 있고 모두 비슷한 동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하나의 지식 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차탈 후침이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의 정착지, 수천 명이 살았던 큰 마을. 집들은 벽을 맞대고 빽빽이 붙어 있고 사람들은 지붕을 통해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냥 장면, 독수리,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흥미롭게도 일부 벽화에는 화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하산 다의 화산일 것입니다. 그들은 화산을 보고 기억하고 벽에 그렸습니다. 여리고로 가보세요. 기원전 900년경의 정착지. 돌로 쌓은 탑이 있습니다. 높이 8m, 지름 8m의 원형 탑. 내부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왜 수렵 채진민이 혹은 초기 농경민이 탑을 쌓았을까요? 방어용일까요? 의뢰용일까요? 천문 관측용일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조직할 수 있었다는 것, 계획할 수 있었다는 것, 오래 남을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명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오르막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프가 있었고 후퇴가 있었고 갑작스러운 등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배웠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베클리 테페에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유적은 나중에 일부러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가져와 돌기둥들을 덮었습니다. 왜요? 파괴하려면 그냥 부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것처럼, 마치 나중에 누군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은 타임캡슐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기억을 매장으로 지키려는 행동입니다. 만약 해양 문명의 생존자들이 내륙 고지대에 도착해 그곳에서 새로운 성소를 만들었다면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의 주기, 별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그것이 그들의 세계를 지탱했던 지식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돌에 새겼을 것입니다.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매체.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별을 읽는지, 어떻게 계절을 예측하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수메르의 지그라트를 생각해 보세요. 층층이 쌓아 올린 탑, 꼭대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제사장들,
동물 상징으로 가득한 벽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기억의 재현일까요? 고베클리 테페와 지그라트 사이에는 6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보려는 충동, 별과 동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욕구, 무언가를 오래 남기려는 절박함. 이런 연결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계에 합의된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 유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서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만약 하나의 긴 기억이 있다면, 만약 하나의 지식 체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다면, 만약 고베클리 테페가 그 기억의 한 조각이고 수메르가 다른 조각이라면요.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돌기둥에서 눈을 돌려 훨씬 뒤 시대의 점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점토판에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누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서 혹은 물에 잠긴 도시에서 왔다면요. 만약 그들이 신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 가능성을 조용히 따라가 봅니다. 아누나키. 이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안누나키. 수메르어로 하늘의 씨앗들 혹은 하늘과 땅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수메르 점토판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신들의 집단입니다. 때로는 7, 때로는 50, 때로는 6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인간의 운명을 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점토판을 읽어보면 아누나키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들은 논쟁합니다. 서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질투하고 후회하고 실수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들은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아누나키가 운하를 파는 일에 지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엔키가 인간을 창조해 대신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초월적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엔키를 보세요. 지혜와 깊은 물의 신. 그는 에리두에 살며 지하의 담수 아푸수를 다스립니다. 그는 인간에게 친절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농경을 가르치고 건축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칩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는 인간을 구하려 합니다. 그는 몰래 지우수드라에게 경고하고 배를 만들라고 알려줍니다. 왜요? 왜 그는 다른 신들의 결정을 거스르면서까지 인간을 구하려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인간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혹은 어쩌면 그는 자신도 한때 구원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엔리를 보세요. 공기와 권위의 신. 그는 니프루에 살며 신들의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는 엄격하고 질서를 중시하며 인간에게 거리를 둡니다. 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한 것도 그입니다. 인간의 소음이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요. 이것은 신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지친 통치자의 결정일까요? 엘릴과 엔키의 갈등은 신화 속에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주적 대립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파벌 싸움일까요? 이난나를 보세요. 사랑과 전쟁, 그리고 금성의 여신. 그녀는 우르게 살며 활력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위험합니다. 어느 신화에서 그녀는 엔키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엔키가 가지고 있던 매를 훔칩니다. 매는 문명의 요소들입니다. 왕권, 제사장직, 진리, 승리, 음악, 예술, 법, 건축 100개가 넘는 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난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르구로 돌아갑니다. 엔키는 그것을 되찾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신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여신이 문명을 훔쳐 도시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읽으면 지식과 기술이
한 중심지에서 다른 중심지로 이동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권력이 에리두에서 우르크로 옮겨간 역사적 사건을 신화로 기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는 무형의 것들입니다. 지식, 제도, 의례.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옮기면 그것들도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이동하면 의례도 이동합니다. 서기관이 이동하면 문자도 이동합니다. 엔키와 세계질서 신화를 읽어보세요. 엔키가 세상을 여행하며 각 지역과 직능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는 물고기와 갈대를 줍니다. 바다에는 배와 항해를 줍니다. 농부에게는 쟁기와 곡식을 줍니다. 건축가에게는 벽돌과 도구를 줍니다. 이것은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 이야기입니다. 엔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행정회의록처럼, 마치 새로운 땅을 정착하면서 역할을 분배하는 것처럼. 홍수 신화를 다시 읽어보세요. 신들이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엔키는 반대합니다. 그는 지우스드라에게 경고합니다. 벽을 통해 속삭입니다. 나는 직접 말할 수 없지만 너는 들을 수 있다. 배를 만들어라. 이것은 신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비밀 통신일까요? 엔릴이 나중에 지우스드라가 살아남은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누가 이 인간을 구했느냐고. 이것은 우주적 드라마일까요? 아니면 파벌간 갈등일까요? 만약 이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홍수 이전 문명의 마지막 교육받은 계층이었다면 제사장, 서기관, 건축가, 천문학자,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은 그 지식이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별을 읽고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강물의 흐름을 바꾸고 관계수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금속을 녹이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질병을 치료하고 약초를 조제할 수 있는 사람, 문자를 쓰고 계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내륙의 부족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법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계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신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점점 더 과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점점 더 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대 텍스트를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누나키는 문자 그대로 신적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읽는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을 걷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 신들의 지리적 분포입니다. 그들은 특정 도시의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릴은 니프루, 엔키는 에리두, 이난나는 우룩, 난나달에 싣는 우루, 우투 태양에 싣는 시파르. 이것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지리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초월적 존재라면 왜 특정 도시에 묶여 있을까요? 왜 그들의 신전은 특정 장소에만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실제로 그 도시들을 세운 사람들이거나 그 도시들을 다스린 사람들의 기억이라면 이 연결은 자연스럽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을 다시 보세요. 홍수 이전의 왕들은 신화적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의 왕들은 점점 더 역사적 인물들이 됩니다. 그들의 치세는 점점 더 현실적인 길이가 됩니다. 그들의 업적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흐름은 명확합니다. 신화에서 역사로, 신에서 인간으로. 어쩌면 아누나키도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은 기억, 반은 신화.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신들이 사용한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남기고자 했던 기록의 언어는요, 수메르어입니다. 그 이상한 고립된 다른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는 언어. 만약 수메르어가 홍수 이전 문명의 언어였다면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세계관 전체를 잃는 것, 기술 전체를 잃는 것, 신화 전체를 잃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언어를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마치 그것이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언어라는 타임캡슐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메르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수메르어를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언어는 주변의 어떤 언어와도 뿌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세머족 언어들, 아카드어, 히브리어, 아람어과 다릅니다. 인도 유럽어족 언어들,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과 다릅니다. 그 어떤 알려진 어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언어를 고리버라고 부릅니다. 마치 섬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언어. 수메르어의 문법을 보세요. 그것은 교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 요소가 차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단어는 에입니다. 그의 집은 에, 아니에, 앳, 집, 버스, 아니그, 에, 집, 에, 위격, 어미. 그들의 집에는 에, 아내, 에, 더스, 아내, 그들의 에, 안으로, 에, 위격. 하나의 단어가 문장만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체계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메르어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언어 고립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언어가 극도로 고립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섬이나 산속처럼 다른 언어와 접촉 없이요. 둘째, 그 언어가 한때 큰 언어족의 일부였지만 나머지가 모두 사라지고 마지막 가지 하나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경우 첫 번째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고립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차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역하고 섞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설명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메르어는 사라진 큰 나무의 마지막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홍수 이전에 해안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언어의 다른 가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과 함께 사라졌을까요? 수메르어만 남았을까요? 생존자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점토판을 통해.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서 그것은 수메르어의 고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두바를 상상해 보세요. 점토판의 집, 서기관 학교. 어린 소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점토판과 갈대펜을 들고 학교로 갑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앉아 점토판을 베꼈습니다. 같은 단어를, 같은 문장을, 같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씁니다. 교사가 지켜보며 틀린 글자를 지적하고 다시 쓰게 합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수메르어의 모든 단어를, 모든 문법을, 모든 관용구를 익힐 때까지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간단한 문자 체계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메르어를 지켰습니다. 원래의 복잡한 형태 그대로요. 심지어 수메르어가 일상 언어로 죽어간 후에도 그들은 계속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빌로니아 시대, 아시리아 시대에도 서기관들은 수메르어를 배웠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인들이 라틴어를 배운 것처럼, 마치 현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배운 것처럼 성스러운 언어로서요. 점토판의 끝을 보세요. 콜로폰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서기관의 이름, 날짜, 그리고 때로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함. 원판이 깨져 남은 부분만 베김. 이유는 소실되었음. 이 짧은 메모들에서 우리는 서기관들의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베끼려 했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왜요?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만약 수메르어가 단순한 행정도구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것이 사라진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이었다면, 만약 그 언어 속에 홍수 이전의 지식이, 세계관이, 신화가 담겨 있었다면,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언어를 보존했을지 모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사고의 틀입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각 언어는 세상을 다르게 나눕니다. 다른 범주를 만들고 다른 연결을 보고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수메르어를 잃는다는 것은 수메르적 사고방식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보던 방식을 잃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가설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어를 이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심리에는 단순한 행정 편의 이상의 무엇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세계에 대한 집착,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도, 마지막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 노력.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죽은 언어를 가르치게 만든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언어로 가장 정교하게 이야기하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입니다. 별입니다. 시간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천문 관측 기록이 가득합니다. 금성의 움직임, 달의 주기, 행성의 배치. 그들은 하늘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늘로 시선을 올립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이 올려다보던 같은 하늘로요. 수메르 점토판을 펼쳐보세요. 거기에는 금성의 관측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금성이 동쪽 하늘에 나타났다. 9달 동안 보였다. 사라졌다. 3개월 후 서쪽 하늘에 다시 나타났다. 7달 동안 보였다. 다시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입니다. 금성은 실제로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저녁별로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주기를 파악하려면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관측이 필요합니다. 월식과 일식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달이 어두워졌다. 해가 가려졌다.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기록들을 모으면 패턴이 보입니다. 일식과 월식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로스 주기. 18년 11일 8시간마다 비슷한 일식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주기를 알면 미래의 일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이 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일식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난나 신화를 다시 읽어보세요. 이난나가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녀는 7개의 문을 통과하며 각 문에서 옷과 장신구를 하나씩 벗습니다. 마지막 문을 지나면 그녀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입니다. 그녀는 지하 세계의 여왕 에레슈키갈 앞에 서고 죽습니다. 3일 후 다른 신들이 그녀를 구하려 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나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 그녀를 대신해 지하 세계에 남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하나는 금성의 주기입니다. 금성은 새벽별로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별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난나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은 금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3일은 상징적 숫자이지만 실제로 금성은 며칠 동안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금성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화는 곧 하늘의 주기를 기억하는 장치였습니다. 360도 원, 12궁, 24시간, 60분, 60초. 이 모든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들은 60 진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60일까요? 60은 마법의 숫자입니다. 60의 약수를 세어보세요.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12개입니다. 60은 많은 숫자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것은 계산을 매우 쉽게 만듭니다. 반은 30, 3분의 1은 20, 4분의 1은 15, 5분의 1은 12, 6분의 1은 10. 분수를 다루기 쉽습니다. 비율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이 체계로 원을 나눴습니다. 360도. 왜 360일까요? 360은 60의 배수이고 또한 1년의 대략적인 날수입니다. 실제로는 365점이 5일이지만 360은 가까운 근사치입니다. 그리고 360은 많은 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을 2, 3, 4, 5, 6, 8, 9, 10, 12등분하기 쉽습니다. 기하학과 천문학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것도 60진법의 결과입니다.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으로 나누고 각 시간을 60분으로, 각 분을 60초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5영년이 지난 지금도 이 체계를 사용합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수메르인들의 선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로스 주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18년 11일 8시간. 이것을 발견하려면 얼마나 오랜 관측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평생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의 사로스를 관측하려면 18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임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2번, 즉 36년을 관측해야 합니다. 더 확실하려면 3번, 54년을 관측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작업입니다. 할아버지가 관측을 시작하고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들이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정확히 보존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점토판 콜로폰을 다시 보세요. 옛날에 손상된 원본에서 베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이 사용한 데이터 중 일부는 그들 자신이 관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된 자료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처음 별을 관측하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그 기록을 점토판에 새겼을까요? 만약 홍수 이전에 해안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지키려 했을까요? 아마도 하늘의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별의 주기, 계절의 변화, 홍수의 예측,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농경을 가능하게 한 지식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시기, 수확할 시기, 홍수가 올 시기를 아는 것, 이 지식 없이는 문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내륙으로 온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내륙 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 별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씨를 뿌려라. 이 달이 이렇게 보일 때 홍수를 조심해라. 이 계절이 끝날 때 수확을 시작해라. 부족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아떨어집니다. 한 번, 2번, 계속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안다. 이 사람들은 신들과 대화한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읽는다. 이것은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초기 문명에서 천문학과 제사장 계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마야에서, 중국에서 하늘을 읽는 자가 곧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일을 해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달력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수메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프루의 대제사장은 달력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언제 새해가 시작되는지, 언제 축제를 열어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모든 도시가 니프루의 달력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권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술적 권위이기도 했습니다. 니프루의 제사장들은 가장 정확한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지금 당신이 보는 별들은 0년 전 수메르 서기관이 본 별과 같은 별입니다. 그 서기관은 점토판 위에 갈대펜을 들고 별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시작한 작업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별을 보고 시간을 재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충동은 같습니다. 하늘을 읽고 싶다는 충동, 패턴을 찾고 싶다는 충동,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싶다는 충동. 이 모든 지식을 점토판 위에 남겨 두려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한 세대가 배우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잊혀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점토에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매체. 이제 우리는 그들의 도서관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기억의 보관소로요. 니프루의 도서관을 상상해 보세요. 어둑한 방입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조명입니다. 선반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그 선반 위에는 점토판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수천 개, 어쩌면 수만 개의 점토판. 어떤 것은 손바닥만 하고 어떤 것은 책상만큼 큽니다. 어떤 것은 새로 구워져 표면이 매끈하고 어떤 것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한밤중입니다. 램프 하나가 작은 책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기관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점토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원본이고 하나는 새로 준비한 빈판입니다. 그는 갈대펜을 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원본의 글자를 베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기 위해. 그의 눈은 피곤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니까요. 니프루 도서관에는 모든 종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법률 조항, 토지 소유권, 상속, 결혼, 이혼, 범죄와 처벌에 대한 규정, 의학 처방, 어떤 증상에 어떤 약초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조제해야 하는지, 수학 문제, 넓이, 부피, 비율 계산, 천문 관측, 별의 위치, 행성의 움직임, 월식과 일식의 날짜, 신화와 서사시, 신들의 이야기, 영웅의 모험,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 속담과 격언, 일상의 지혜, 삶의 교훈. 이 모든 것이 같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점토판, 법과 의학, 수학과 신화가 구분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다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점토판의 끝을 보세요. 콜로폰. 거기에는 때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원본이 손상되어 남은 부분만을 옮겼다. 이유는 소실되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 있을까요? 서기관은 원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져 있습니다. 일부분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는 남은 부분만 베낄 수 있습니다. 사라진 부분은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미래의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 여기까지만 남아있다고. 이유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이미 그들 시대에도 잃어버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과거의 지식을 복원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조각난 텍스트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지식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 기억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기록해야 한다는 것. 점토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파피루스도 있었습니다. 양피지도 있었습니다. 나무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토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점토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에 구워지면 더 단단해집니다. 점토는 물에 약하지만 마르면 다시 견고해집니다. 점토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점토는 썩지 않습니다. 점토는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홍수가 올지도 모른다고, 다음 화재가 날지도 모른다고, 다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이 점토판은 남을 것이라고. 니네베의 도서관을 보세요. 아슈르바니팔 왕이 기원전 7세기에 만든 도서관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텍스트를 수집했습니다. 도시마다 사람을 보내 중요한 점토판을 찾아 가져오게 했습니다. 혹은 베껴오게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려 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으려 했습니다. 기원전 612년 니네베가 함락되었습니다. 도시가 불탔습니다. 궁전이 무너졌습니다. 도서관도 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은 점토판들을 보존했습니다. 불의 열기가 점토판을 완전히 구웠습니다. 그것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오래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파괴하려 한 불이 오히려 도서관을 영원히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홍수 생존자들의 마지막 방패로 상상해 보세요. 그들 자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직접 홍수를 겪은 세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죽었습니다. 그 자손의 자손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남았습니다. 점토판 속에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점토판을 베끼고 또 베끼고 계속 베끼며 마치 불씨를 이어가듯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점토판은 한때 존재했던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발견되지 않았거나 파괴되었거나 아직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는 한때 쓰였던 것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건물의 몇 조각 벽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벽돌들을 보고 건물 전체를 상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 건물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기기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든 그 기기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진, 음악, 책, 메시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전기에 의존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파일이 손상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반면 점토판은 5영년을 견뎠습니다. 전기 없이, 유지보수 없이 단지 흙 속에 묻혀 있었을 뿐인데도 우리의 디지털 기록은 100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지식은 미래에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는 점토판은 누군가가 이미 한번 잃어버린 것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일부만 남은 파편입니다. 우리는 파편을 보고 전체를 추측합니다. 우리는 빈칸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어쩌면 우리도 미래의 누군가에게 파편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이야기도 일부만 전달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무엇을 믿었을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현대박물관의 유리 진열장을 상상해 보세요.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점토판. 고대 도서관의 어두운 방을 상상해 보세요. 램프 불빛 아래 베껴지는 점토판. 그리고 지금 당신의 손에 쥔 기기를 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억하려는 노력,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남기려는 희망.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충동은 같습니다. 만약 수메르의 신들이 정말로 죽은 문명의 생존자들이었다면 그들이 가장 필사적으로 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서관이었을 것입니다. 점토판이었을 것입니다.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물이 모든 것을 삼킬 때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잃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하고 베끼고 보존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수메르의 신들이 정말로 죽은 문명의 생존자들이었다면, 만약 이 모든 상상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도 언젠가 점토판 속의 이름이 될까요? 우리도 언젠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신화가 될까요?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사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천천히 되돌아봅니다. 갑자기 나타난 수메르 문명, 처음부터 완성된 도시, 문자, 수학, 홍수의 흔적,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걸쳐 발견되는 두꺼운 실트층, 빙하기 말의 해수면 상승, 바다 밑으로 사라진 해안 평원, 고베클리 테페의 거대한 석주, 하늘을 읽는 사람들의 흔적, 아누나키 신화, 회의하고 논쟁하는 신들, 고립된 수메르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언어, 정교한 천문학, 여러 세대에 걸친 관측, 도서관, 점토판, 기억을 지키려는 필사적 노력, 이 모든 조각을 모아봅니다.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명확한 답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하나의 완전한 결론이 아닙니다. 몇 개의 조각들입니다. 퍼즐의 일부입니다. 어떤 조각은 맞아 들어가고, 어떤 조각은 애매하고, 어떤 조각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조각들을 어떻게 연결할지는 당신 각자의 몫입니다. 만약 수메르의 신들이 정말로 사라진 문명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었다면 그들이 후손에게 전하고 싶어 했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쉽게 사라진다. 한 세대가 배우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잊혀진다. 바다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세상은 예고 없이 변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시작한다. 문명은 직선이 아니라 파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이 가정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후는 변합니다. 해수면은 오르내립니다. 문명은 일어서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전기, 인터넷, 안정된 기후, 풍부한 식량,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당신이 매일 찍는 사진들, 당신이 남기는 글들, 당신이 저장하는 데이터들,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점토판입니다. 당신도 작은 서기관입니다. 하루를 기록하고 순간을 포착하고 기억을 보존하려 합니다. 왜요? 잊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미래의 누군가에게 혹은 미래의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것은 두려운 생각일까요? 아니면 위로가 되는 생각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긴 계보 속의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누군가 서 있었고 우리 뒤에도 누군가 서 있을 것입니다. 별이 보이는 밤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어느 해안의 밤, 한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물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별의 위치를, 계절의 패턴을,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도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같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 별과 같은 별을. 그 사이에 수천 년이 흘렀지만 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미래의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까? 이 다큐 전체가
정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잠을 돕는 사색이고 상상 위에 세운 하나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검증된 사실과 조심스러운 가설이 섞여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언제든 비판적 시각으로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증거를 찾아보세요. 다른 해석을 읽어보세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것이 지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질문을 품은 채 잠드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숨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이 점점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은 긴장을 풀어도 좋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놓아도 좋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고베클리 테페의 석주, 잃어버린 해안의 도시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꿈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꿈에서 그 도시들을 볼지도 모릅니다. 물에 잠기기 전에 해안 평원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을, 점토판을 새기는 서기관들을, 혹은 아무것도 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깊고 평온한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우리 시대의 점토판을 발굴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작은 평온까지 함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 0년 전 그들도 이렇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고 천천히 잠에 들면서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맞았습니다. 내일은 왔고 또 그 다음 날도 왔고 오후 0년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내일도 올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미리 만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축자들, 사라진 마야 도시의 비밀, 바이킹의 긴 항해,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지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탐험하고 질문을 던지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당신의 잠자리에서 당신이 편안할 때 후원을 통해 채널을 지원하시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더 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채널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신에게 평온을 드리는 것. 이제 정말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턱의 힘을 빼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0년 전 그 서기관과 1만 년 전 그 생존자와 미래의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하려 합니다. 잘 자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점토판처럼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면 그것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우리도 생각했다고, 우리도 꿈꿨다고, 지금처럼 조용히 평온하게